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요즘 IMF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70년부터 56나라에서 발생한 111건의 인플레이션을 분석했더니 5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잡힌 경우는 채 6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데 시간이 꽤 필요하다는 거겠죠. 게다가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면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경우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시작되기도 했다는데요. 만약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해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경기 위축 내지는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에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72%가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는 물가를 잡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IMF 총재 역시 물가 안정이 절박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 둔화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드뱅크도 전 세계가 고물가 속에 한동안 경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러다 최악의 경우 물가와의 싸움도 안 끝났는데 경기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10월 4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돌아온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는 전 세계 부동산 경기를 짚어보신다고요? 예, 좀 그래 보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 나라별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실정들 그리고 역사적 맥락 이런 것들 많이 설명드렸는데 예. 그거보다는 이제 약간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뭐 하려고 우리가 이걸 듣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좋았는데. 저도 좋은데 네. 저도 교양스러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타산지석 삼을 수 있는 어떤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좀 찝어드려 볼까 하고 아무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 부동산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하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내 집 마련이랑 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든가 이슈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오늘 미국을 처음으로 예, 고르셨잖아요. 미국은 어떤지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도 굉장히 넓고 그렇죠. 부동산 문제가 혹시 부동산 열풍이라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내 네. 집 마련에 또 그분들도 관심이 있나? 이런 예. 생각도 들고요. 예, 미국이 지금의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몰려오게 만들고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인책을 미국은 철저히 부동산으로 설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우수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국가가 됐던 예전부터 예. 이런 맥락이 거기에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거는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가 내 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꿈을 심어준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초창기 좀 미국에 이주했던 대표적인 이주민들은 유럽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예. 근데 유럽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 땅을 갖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신분제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예. 귀족이라든가 왕족 아니면 일부 먼저 기득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그 부동산으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경제적 혜택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사실 무슨 지금처럼 무슨 정보통신업이 있겠습니까? 무슨 산업이 있겠습니까? 공업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그나마 대부분일 텐데 예. 그런데 어떻게든 그렇다면 나도 땅을 가지고 있어야 나도 저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유럽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어떻게 보면 명확한 개념, 정의 이런 게 일부러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소유권이라는 건 정확히 뭐고 그걸 어떻게 하면 넘겨받을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면 이건 매매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귀족이나 왕족이 우린 이걸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닌 걸 반증해버리는 거잖아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소유권이라는 개념과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사실 굉장히 불분명하게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저 바다를 건너가면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뭐 유럽 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예. 때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 불평불만하면서 체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예. 에휴 뭐 저 사람들 운 좋게 태어나서 나는 지금은 소작하고 있지만 니네 계속 잘 살아 보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도 한번 뭔가 해보겠다 이런 적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또 이 과정에서 좀 필터링이 된 거예요. 나는 저 망망대해를 건너서 네. 내 땅으로 한번 맨 바닥에서 시작해 볼래. 이건 굉장히 적극성이고 조금 달리 말하면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선별돼서 미국으로 오게 된 유인이 첫 번째 땅 때문이고요. 그런데 더 큰 웃긴 일이 있는데 이건 예. 사실 더 큰 일이라기보다는 웃겨요. 왜냐하면 서로 땅이 없어서 서름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로 땅 가지게 되면 우리 다 공평하게 이제 똑같은 입장에서 시작해 봅시다. 이래야 어떻게 보면 좀 사람 사는 냄새 나는 좋은 세상일 텐데 예. 미국도 이 어떻게 보면 나쁜 시어머니 밑에 나쁜 며느리가 또 나쁜 시어머니 된다고 똑같은 일을 자행했어요. 제도적으로 말이죠. 네. 예.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 넘어온 사람들 중에서요.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로 제한시켜 버렸냐면 땅이 없는 사람들은 선거권이 없도록 박탈시켜 버렸어요. 아, 그럼 땅을 애초에 어떻게 갖게 되는 건데요? 미국에 처음 땅을 갖게 된 거는요. 예. 미국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워낙 땅이라는 건 거의 무한대로 있을 정도로 영토가 예. 넓은 나라잖아요. 예. 초창기 정착민에게는 아주 소정의 금액만 받고 저기 땅을 미리 구획을 다 정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선을 그어 놓고 이 선에서 이제 총을 딱 쏘면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 뛰어서.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땅에 먼저 구획 지어진 데다가 깃발을 꽂으면 그 땅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 땅을 주는 그 기회는 상당히 초창기에는 공평하게 준 게 사실이거든요. 아예 최초에는 공평하게 나누어졌는데 예. 계속 사람들이 몰리면서 불공평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 뒤부터는 이 선거권을 부여하지도 않았고요. 결국 소장농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 게 19세기 말이나 돼서야 선거권을 부여한 거고요. 예. 우리 유럽은 각 가문들이 문패 대신 이 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상한 문양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방패에다가 독특한 디자인된 것들. 가문의 통해서요. 문양이라든지 이런 거 맞습니다. 새기는 거예요. 예. 그러한 문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준 사람도 땅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해 줬다가 19세기 말에 돼서야 그것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어요. 아, 그러면 애초에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미국에 건너가서 잘 살고 싶어 하는 열망을 아예 애초에 미국이 초창기에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이런 관점을 벗어나서 그걸 뛰어넘어서 내 땅을 가지고 내가 정치에도 관여하고 싶고 그런 종합적인 열망을 다 표출한 게 맞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맞아요. 것이었단 말씀이시죠. 예. 예. 여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땅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어떤 나라는 땅을 제일 먼저 선사하고 이 땅 들였으니까 땅을 아니면 받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고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는 토지 공개념에 가까워요. 예. 땅은 개인 게 아니야. 이거는 공동의 소유물이야. 이거는 그러니 여기엔 공동주택 비중을 되게 많이 늘려서 일정 부분 살고 나면 그 다음 살 사람에게 그 주택을 넘겨줘야 돼. 예. 완전히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견해가 이렇게 예,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그 이유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게 덜 희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심성으로 선물로 흔히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선 오히려 땅을 선물로 주고 더 많은 인재나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한 다음에 그리고 그 허허벌판 땅을 이 사람이 이건 내 사유지야. 그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든 경작을 하던 공장을 짓던 땅을 파서 무슨 광물 자원을 캐가든 간에 이걸 사용해서 내가 부자 돼 볼게라고 하는 게 국토를 더 빨리 발전시켜서 국부도 늘릴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영토가 큰 나라들이나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인정해 줬는데요. 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땅이 협소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같이 써야 될 경우는 그러한 것의 정반대쪽 길로 가버린 거죠. 예. 여기서 우리나라의 시사점도 하나 있죠. 우리나라는 적죠. 우리나라는 적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도시국가보다는 좀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광복 이후 해방 이후 어떻게 됐느냐.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헐벗고 굶주린 데서 벗어나서 뭔가 경제적으로 좀 발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자, 땅 가지게 해드릴게요. 그 땅 가지고 하시고 싶은 걸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해보세요. 여기에 좀 더 방점을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사유재산 권한에 대해서 공고히 인정해주는 결을 타고 가다가 요즘에 약간 문제가 생겼죠. 전 국민의 대부분이 희망하는 거주지, 활동하고 싶은 거주지가 네. 그렇죠.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버렸어요. 그래서 전 국민 2명 중에 1명이 요 조그마한 경기도권 안에서 전부 다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개인이 땅 먼저 선점했다고 마음대로 이용해도 계속 되는 겁니까?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게 역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도 문화까지도 다 건드려 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미국 관련해서 네. 최근에 예. 비교적 최근이죠. 뭐 그렇게 최근은 아닌 것 같은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미국도 부동산 열풍, 폭락 이걸로 좀 고생을 겪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국가의 부동산 폭락이 경제적인 침체나 경제 위기를 야기시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위기는 반드시 그 뒤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나 정부가 아니라 위정자들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가지고 잘못된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다가 낭패를 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00년대 들어서 더더욱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이주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 위기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미국 같은 기회 땅에서 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해서 넘어간 사람도 많았고요. 예.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급성장하는 국가들이 2000년대 이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또 미국에 이주를 많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 미국 대통령 선거 때는 어차피 공화당은 기존의 공화당 텃밭이 있고 민주당도 민주당 텃밭이 있는데 새로 이주해오는 이 수많은 유권자들 그래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정착한 사람들의 표심을 네. 누가 가져가느냐가 당선의 중요한 이제 뭐라 할까요? 갈림길이 되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2002년 10월 달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자신이 입법화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냐면요. 모든 미국인들이 저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소수 인종 550만 명, 미국에 새로 거주한 이 소수 인종 550만 명이 새로 집을 살 수 있는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과 금융 지원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메리칸 드림 다운 페이먼트 액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꿈을 실현해주는 법이라는 뜻이죠. 예. 일종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법안이 드러나기 시작했냐면요. 네. 원래 신용등급상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못 해줬던 계층들이 있어요. 예. 차상위 소득계층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법의 허들을 낮춰버린 거예요. 예. 그랬더니 등장했던 금융상품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인 거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신용등급이 좀 낮은 사람들에게도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췄더니 이 상품이 많이 팔려버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부동산은 100%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출 낄 수밖에 없고. 그럼요. 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나에게 해줄지 안 해줄지는 물론 그 은행이 정하는 바도 있지만 은행은 어디에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냐 하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서 허용해 주니까 이런 일이 생겼고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이주해 온 미국인들, 그러니까 어쨌든 본토에 있던 원래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국 정부도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부동산을 활용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큰 그 국제적인 경제 위기까지 자초했죠. 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미국에? 미국은 한결같아요. 국가가 지금까지 유지 발전해 오는 데 있어서 네. 부동산을 개인에게 위탁하고 개인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게 얼마나 국부 증대에 효율적이었는지를 잘 아는 국가이다 보니까 최근에도 그 방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 또 대두됐던 게 쉐일 혁명이었어요. 예.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랑 저랑 예. 예를 들어서 주말 농장 하자고 텃밭을 하나 같이 샀습니다. 그런데 텃밭에 밭 일구고 있는데 세상에 그 밑에 뭔가 어마어마한 히토리오 금속이 나왔거나 더 좋은 거 뭐 있을까요?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있고. 예. 이거는 우리 둘 걸까요? 누굴 걸까요? 그렇죠. 이거 분쟁이 생기겠는데요. 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지상에 있는 땅의 소유권은 개인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예. 그 지하에 있는 광물은 그 지상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께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캐나다, 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하에서 뭔가 새로운 광물 자원이 나오면 그 광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국가가 누군가에게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도록 법안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 광업법 1조에도 국가는 그 광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규정이 돼 있어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에 대해서는 광업법 9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단순히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석유는 국가 거야. 예. 9조에 따로 명시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하에 뭐 나오는 거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조가 아닌 국가가 딱 두 나라 있는데요. 네. OECD 국가 중에 미국과 영국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것도 그 땅 주인이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러니 이 광활한 영토 지하에 뭐 있는지 네가 적극적으로 찾아봐.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쉐일 혁명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하 자원이 제일 많은 나라까지 돼버린 것이죠. 셰일 혁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예. 뭐죠? 원래 기존에 석유가 있었던 어떻게 보면 덮개층이라고 부르는 딱딱한 안반 아래에 있는 액체로 되어 있는 석유가 아니라 네. 석유와 찐득찐득한 찰흙 같은 진흙이 섞여져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쉐일층이라고 하는데 이 쉐일층에서도 석유를 우리가 시추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그 기술 개발해서 여기 우리 땅에서도 이런 석유를 캐보자라는 열망이 그 땅 속에 있는 게 내 거니까 네. 가능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가능하면 다음 주에도 한번더 해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좀 변화를 좀 살펴보고 싶어서요. 예. 오늘은 이쯤에서 퀴즈를 한번 내드리고 다음 주에 좀 이어갈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경제 플러스 홈페이지 역시나 박정호에 올려놨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퀴즈입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의 약자입니다. 우주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기관은 무엇일까요? 좀 생뚱맞지만 미국이니까 네. 내봤습니다. 보기를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예. 1번 가사, 2번 나사, 3번 다사. 다사는 다사라고요? 다사다망하다 뭐 이런 아, 그런 건가요? 네. 1번 가사, 2번 나사, 3번 다사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문자로만 받는 거 알고 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3분 뽑아서 2잔씩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제가 진행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는 시간, 요즘 가장 궁금한 나라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역시나 박정호.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억울한 일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입니다. 예, 이번 추석 연휴 참 길었는데 우리 변호사님도 좀 많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걱정도 됩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또 일들이 많으신 경우가 있잖아요. 예, 자, 짧든 길든 매번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마다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꼭 생긴다면서요. 네, 너무 안타깝게도 명절 전후로 이혼 상담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 단순히 명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평소에 좀 차곡차곡 쌓여있던 문제가 이 명절을 기점으로 폭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가사노동은 남녀가 같이 하는 건데 아직까지 그게 잘 정착되지 않는 집안 분위기가 있는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이혼 상담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명절에도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시댁, 처가 때문에 복잡한 심경으로 추석 연휴 보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상담이라도 받으실 분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조세영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근데 정말 실제로 명정 직후에 이혼 상담이 정말 많이 늘어나긴 하나요? 네, 제가 변호사로서 체감하는 상담 건수도 늘고요. 실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설 직후인 2, 3월 그리고 추석 직후인 10월, 11월의 이혼 건수가 그 전달보다 평균 10%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야, 딱 명절 다음이네요. 네네. 실제 2019년에서 2021년까지의 설 연휴 기간 이혼 건수를 살펴보면요. 이 코로나가 처음 확산됐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이 명절이 있는 다음 달 이혼율이 증가했습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설이 포함된 2월의 이혼 건수는 9,945건에서 3월에는 1,753건으로 증가했고요. 2021년에도 설 연휴 직전에는 15,000건이던 이혼 건수가 명절 직후에는 16,800건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통계도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그런데 이렇게 명절 직후 이혼과 관련돼서 상담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명절 직후에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은 좀 다양하지만요. 우리나라 이혼의 대표적인 사유가 이 가족 간의 불화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명절의 스트레스가 화근이 돼서 이혼까지 결정하게 된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매년 설 명절 이후에 어김없이 이혼율이 늘어났었는데 코로나19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돼서 가족 왕래가 줄었던 2020년에는 그게 감소했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가 이 명절 가족 모임이 됐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도 이랬습니다. 제가 항상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한 가지 꼭 충고를 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직장 안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네가 원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 원하지 않는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 이게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또 결혼한다는 후배들 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당연히 결혼을 하겠지만 네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그 배우자의 가족과도 잘 지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게 부부싸움의 원인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번 경험했던 돌싱들도 이 명절에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 한 재혼 결혼 정보 회사의 설문조사를 따르면은 전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중에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를 명절로 꼽았습니다. 응답자 중에 무려 36%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명절 다툼의 구체적인 이유로는 남성의 경우에는 30% 정도가 양가 체류 시간을 꼽았고요. 이어서 처가 가족 구성원과의 불편한 관계, 처가 방문 여부, 처부모용 선물 준비 순이었고요. 여성 응답자들은 35% 정도가 차례 준비 역할 분담을 1순위로 꼽았고 양가 체류 시간은 25%로 두 번째였고요. 이어서 시가 가족 구성원과의 불편한 관계 그리고 시가 방문 여부 이게 뒤를 이었습니다. 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어떤 답변들이었네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전에요. 실제 법으로 정한 이혼 사유는 뭐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민법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의 외도,
두 번째는 배우자가 고의로 상대방 배우자를 유기, 즉 돌보지 않고 방치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예. 그리고 또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그 밖에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는 명절 스트레스는 없는데요. 네, 우리 법원은 뭐 단순히 명절 그 당시에 받는 스트레스만 가지고는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뭐 모욕이나 괴롭힘을 당했거나 또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한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실제 명절 갈등으로 이혼한 사례들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한 남편과 아내가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이 남편 부모의 뜻에 따라서 일주일에 3, 4회나 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시댁을 방문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연간 10여 차례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내는 부부 중심으로 혼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댁 집안 중심으로 혼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어요. 예. 그래서 잦은 방문과 그에 따른 식사 준비, 뭐 뒷정리, 제사 준비 같은 과정을 너무 부담스럽게 여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막 신경질을 부리는 것으로 화풀이를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싸움도 자주 했고요. 그런 갈등이 막 쌓여가던 중에 어느 추석 전날 아내가 시댁에서 남자들이 외출하고 그 혼자 남아서 차례 준비를 다 하고 이런 식으로 불만이 쌓여 있었는데 귀가를 한 뒤에 남편이 말없이 또다시 부모님 집에 다시 갔다가 돌아오자 아내는 남편에게 왜 말을 하지 않고 갔냐라고 따지면서 크게 다투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남편은 그 다음 날인 추석날 부모의 집으로 가서 아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알리고 아내에게는 잠시 서로 떨어져 지내자고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희한하네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해요? 네, 남편 쪽에서 뭐 시댁 부담을 크게 준 것도 맞지만 또 아내가 과도하게 몸싸움까지 해온 점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게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기점으로 터진 사건이었습니다. 예. 재판부는 이 남편은 아내가 남편 본가 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며느리로서의 의무만 강요받는 상황에서 부모와 아내의 양쪽의 입장을 절충하는 행동은 안 하고 별거를 선뜻 선언한 뒤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잘못이 있고 예. 또 반대로 아내는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남편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고 뭐 폭행 행위를 해온 점에서 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잘못이 대등하다라고 봐서 위자료 청구는 쌍방 기각됐고 이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명절 갈등 그러면 남편들은 중간에 샌드위치 상황인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고부 갈등이 또 이슈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부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됩니까? 네, 뭐 한두 번의 가벼운 말다툼이나 뭐 갈등 정도로는 이혼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고부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인정될 만한 뭐 녹취나 메시지 기록, 통화 녹음, 영상이라든지 뭐 주변 지인들의 진술 같은 것들의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 고부 갈등을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요. 입증이 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또 예. 시부모나 장인 장모 같은 제3자에게 이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이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실제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판례들을 살펴보면요. 통상 뭐 1,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00만 원 그 사이의 액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 가정법원은 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또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있는지 그리고 재산 상태는 어떤지 혼인 기간은 몇 년인지 또 자녀 양육은 누가 하는지 등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정하고요. 만약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쌍방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 행위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더라도 쌍방이 서로에게 유책 행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서로 잘못했기 때문에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협의 이혼으로 위자료 없이 이혼을 했다면 이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 주변에 요즘 보면 육아 때문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 본가보다 처가하고 더 가깝게 지내는 남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처가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남편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경우는 시댁과 며느리의 갈등이 많기는 하지만 처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위들의 호소, 즉 장서 갈등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처가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는데 아내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 3년간 맞벌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처가에서 계속 사위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딸이 고생한다라는 식으로 폭언과 욕설을 계속했고 결국 이 남성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됐는데요. 네. 아내는 나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당신이 주장하는 그런 사유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남성은 결국 협의가 안 되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 처가에서 들었던 폭언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던 진단서를 증거 사유로 제출을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이를 증거로 인정해서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장인과 장모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해 적은 금액이지만 일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이혼 소송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아마 좀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요. 예를 들어서 명절에 난 시댁 가기 싫어. 라는 그런 표현을 쓴 그 사유만으로도 이혼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까운 기간인데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가부장적인 관념 아래 이 여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1990년대까지요? 네네, 90년대 말까지도. 야, 말까지도요. 네, 법원조차도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 찾기를 꺼리는 것은 전통적인 예의 범절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그것 자체가 이혼 사유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부 사이에 일방적인 희생은 없다는 점이 당연히 강조되기 시작했고요. 2003년에 있던 사례인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면서 그 이혼 사유를 시댁 식구들에게 극도로 인색하고 남편에게 포악한 처신을 일삼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재판부는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시댁에 대한 일방적 양보와 희생을 강요해서 배우자로서의 신의를 저버린 만큼 불화의 주된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라고 해서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당연히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를 면밀히 따지는 추세로 판결이 변화했습니다. 참 말씀 듣고 보니까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건데 가족들 불화 때문에 이혼한다.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또 극단적인 경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부 갈등이 심각해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고 그 바람에 아내가 외도까지 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20살에 만나서 거의 첫사랑이겠죠. 예. 그래서 7년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결혼 이후였는데 시어머니가 결혼 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바로 며느리에게 독촉 전화를 걸었고요. 아이들을 심지어 친정어머니가 길러주셨는데 그것도 못마땅해 하면서 그럴 바에는 일을 그만두라라고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여행 중에 아이들 앞에서 며느리를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고요. 네. 이런 고부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자 남편은 아내에게 너무 심각하긴 하다. 그래서 1년간 이 시댁 식구들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1년도 못 지키고 생일과 명절 때 시댁에 같이 방문하자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고요. 아내는 참지 못하고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제 남편은 아내가 동호회 모임에서 다른 유부남과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다라고 판결을 하면서도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부분은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또 주변에 국제 결혼한 부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부 갈등, 국제 결혼으로 인한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 이것도 많아질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국제 결혼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예. 이 외국인이 결혼 이민으로 한국에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체류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체류 자격이 연장이 됩니다. 예. 한 베트남 여성이 있었는데 2015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을 했지만 결혼 직후부터 고부 갈등을 겪었고 2017년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후에 출입국 관리소에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결혼 이민으로 이주한 여성이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 기간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 법원은 여성은 이 법원에다가 출입국 관리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 체류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국제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이혼했다고 무조건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된다. 뭔가 좀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요, 결혼 이민 F6 체류 자격의 요건을 국민의 배우자 그리고 국민과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1, 2심에서는 이혼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 사유가 외국인 자신에게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베트남 여성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예.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바꿨습니다. 오. 혼인 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 사유가 이 한국인 남편에게 있다는 이혼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이 체류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체류 연장을 허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 예. 그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여성의 시어머니가 여성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할 것을 종용을 했고 여성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혼하라고 요구하면서 집에서 일방적으로 며느리를 쫓아냈다라는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명절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이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그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 간의 불화가 더 커지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네요. 정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사례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더 비치 보이스의 Surfing USA입니다. 오늘 미국에 대해서 살펴봐서 선곡해 봤습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은 2번 나사였죠. 커피 쿠폰 받으실 분 8811님, 9870님, 3961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